어르신 3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상간녀와 결혼하겠다는 남편, 환호하는 시댁 식구들. 나는 담담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5억 원의 유산과 함께 복수를 시작했다. 그해 겨울 오후, 정식으로 정간의 며느리가 되어 발을 들였던 날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그 서늘한 감각을 나는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한다. 결혼식은 서울의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눈부시게 빛나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복도를 가득 채운 수입 장미,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과 하객들의 화려한 축복 속에서 나의 미래는 장밋빛으로 그려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공간 한가운데서 나는 정작 내 생애 가장 기쁜 날에 이방인이 된 듯한 소외감을 느꼈다.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몸을 짓누를 듯 무거웠고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성진 씨와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테이블마다 돌고 있을 때 뒤쪽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바로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었다. 짙은 와인색 실크 한복을 차려입고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두른 채 빈틈없이 화장을 한 그녀의 얼굴에서는 서슬퍼런 엄격함이 배어나왔다. 내가 손님들에게 미소 지을 때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훑어내렸다. 마치 한 올의 머리카락까지도 조사하려는 듯했다. 성진 씨가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흥에 겨워 있을 때 박 여사님이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내 얼굴 대신 친정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에게 직접 걸어주신 순금 목걸이만을 응시했다. 그러고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우며 내 귀에만 똑똑히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우리 정가네가 원래 뼈대 있는 집안이라 이름만 대면 아는 집안 영애들도 줄을 섰단다. 그런데 어디 지방구석에서 자란 애를 들이게 됐으니 내 참면이 안 서서 말이다. 그 말은 내 자존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나는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 경악하며 그녀를 바라봤지만 차갑게 식은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 나의 부모님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은퇴하신 퇴직 교사셨다. 비록 부유하진 않아도 자식들에게 늘 예의와 자존심을 가르치셨다. 딸의 결혼식을 번듯하게 치러주기 위해 아버지는 평생 모은 예금에 뒷마당 텃밭까지 팔아 비용을 마련하셨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 우리 가족의 진심과 노력은 그저 영분에 불과했다. 그날 연회 내내 나는 프로그래밍된 인형처럼 미소 짓고 고개를 숙였다. 남편 성진 씨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는 예쁘고 고분고분한 아내를 얻었다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결혼 생활의 첫 순간부터 나와 그의 가족 사이의 연결고리가 깊은 빈부격차의 편견으로 인해 이미 금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신혼 첫날 밤, 드넓은 펜트하우스에 부부 둘만 남았을 때 성진 씨는 이미 술기운에 잠들어 있었다. 나는 홀로 창가에 앉아 여전히 불빛이 화려한 강남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엔 형용할 수 없는 불안함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부모님 곁을 떠나 이 화려한 가문의 문턱을 넘은 결정이 과연 잘못된 것이었을까? 박 여사님의 날카로운 말들이 폭풍우를 예고하는 경고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다짐했다. 정말 열심히 살아서 살림 잘하는 며느리가 되어 시어머니에게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지만 가혹한 현실은 늘 내 바람을 비껴갔고 그 찬란했던 결혼식 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나날의 시작점이었다. 8년이 흘렀다. 열정 넘치던 젊은 여자는 이제 화려한 저택의 내벽 안에 갇힌 채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여자가 되었다. 나의 삶은 시어머니를 수발하고 성진 씨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며 집안의 먼지 한 톨 앉지 않게 닦아내는 일로만 채워졌다. 모든 생활비는 성진 씨가 주는 돈으로 해결했다.
남편이 아내 하나 못 먹여 살린다는 소리 듣기 싫다는 박 여사님의 뜻에 따라 결혼 후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일찍 일어났다. 성진 씨를 출근시키고 시어머니의 식사까지 챙긴 뒤 나는 일주일치 장을 보기 위해 마트로 향했다. 계산대에서 평소 성진 씨가 생활비용으로 준 체크카드를 꺼내 건넸다. 그런데 마트 직원이 몇 번을 시도하더니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기계 오류인가 싶어 조금 당황했다. 성진 씨 명의로 된 또 다른 서브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비밀번호 오류이거나 정지된 카드라는 안내가 떴다. 당황함이 밀려왔고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직원에게 사과한 뒤 가방 속을 뒤져 가지고 있던 소지금을 탈탈 털어 꼭 필요한 물건 몇 가지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아야 했다. 마트를 나설 때 내리쬐는 한여름의 뙤약볕이 어지러움을 더했다. 불길한 예감이 서늘하게 엄습했다. 왜 카드가 정지된 걸까? 왜 내게 말도 없이 비밀번호가 바뀐 거지? 성진 씨는 돈 문제에 있어서는 늘 꼼꼼하고 확실한 사람이었다. 나를 이런 민망한 상황에 처하게 할 사람이 아니었다. 다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길게 이어졌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2번, 3번을 다시 걸었지만 끝없는 통화 대기음뿐이었다. 심장이 요동쳤고 길을 걷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머릿속엔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무슨 곤란한 사정이 생겨 계좌를 모두 막아버린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박 여사님이 거무죽죽한 차를 마시며 소파에 위험 있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나를 쏘아보았다. 왜 늦었는지, 장본 물건이 왜 이리 적은지 묻지도 않았다. 그저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살짝 띄우더니 고개를 돌려버릴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매일 쏟아내던 폭언보다 더 공포스러웠다. 나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식재료를 냉장고에 정리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삼켜냈다. 나는 마치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 채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 같았다. 평소 넓고 화려하기만 하던 집이 오늘따라 이상하리만치 숨막히고 음산했다. 집안 곳곳에 비싼 장식품들이 나의 무력함을 비웃는 듯했다. 지난 8년간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이 집에서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었고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조차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저택 안의 공기는 갈수록 숨이 막힐 듯 무거워졌다. 카드가 정지된 그날 이후 성진 씨는 집밥에 전혀 뜻이 없어 보였다. 매일같이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귀가했고 들어오자마자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 걸었다. 내가 건네는 안부나 걱정 어린 말들은 단답형의 대답이나 서늘한 침묵 속에 묻혀버렸다. 이제 식사 시간은 내게 고문과 다름없었다. 오후 내내 정성껏 준비한 진귀한 음식들이 놓인 커다란 원목 식탁에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박 여사님은 상석에 앉아 아무런 표정 없이 아주 천천히 식사를 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음식 몇 점만 집어 먹을 뿐이었다. 성진 씨가 집에 있는 날에도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에만 집중하며 연신 화면을 넘겼고 가끔 혼자 미소 짓기도 했다. 내가 업무나 어머니 건강에 대해 말을 붙이려 하면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생각 중이니 방해하지 말라며 짜증을 냈다. 시어머니는 달랐다. 그녀는 침묵하는 법이 없었다. 사사건건 뼈있는 말들을 내뱉었다. 생선이 짜다느니 국이 싱겁다느니 트집을 잡다가
결국엔 내 아들이 이 가정을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며 은근슬쩍 화살을 돌렸다. 누구는 집에서 밥만 축내며 도움도 안 되는데 말이야라며 식충이라는 단어를 강조할 때마다 내 심장엔 수천 개의 바늘이 박히는 것 같았다. 거칠어진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가늘고 예뻤던 손가락은 이제 독한 세제와 끝없는 집안일로 투박해져 있었다. 나는 청춘을 다 바쳐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시어머니를 모셨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멸시뿐이었다. 나는 이 집에서 월급도 받지 못하고 발언권도 존중받을 권리도 없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중 거실에서 박 여사님과 성진 씨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똑똑히 들렸다. 성진아, 이제 그만 결판을 내거라. 정간에 대가 끊기게 둘 순 없지 않니? 너에겐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줄 제대로 된 여자가 필요해. 저런 영혼 없는 껍데기 말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동안의 냉대와 가혹함의 원인이 결국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 탓으로 쏠려 있었던 것이다. 지난 8년간 우리는 안 가본 병원이 없었다. 의사는 두 사람 다 정상이며 심리적인 압박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아이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무슨 고통이든 참으며 온갖 한약과 쓴 약을 다 들이켰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은 그것을 오로지 내 잘못으로 돌리며 나를 내쫓을 구실로 삼고 있었다. 나는 주방에 멍하니 서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거실의 TV 소리는 요란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찬물처럼 내 귀에 와닿았다. 나는 깨달았다. 이 황금빛 저택에서 나는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소속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나는 그저 임시 조각이었고 이제 그 조각이 쓸모없어지자 그들은 가차없이 나를 버리려 하고 있었다. 집안의 압박감이 극에 달했을 무렵 박 여사님이 갑자기 젊은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이름은 소희라고 했다. 지방에 사는 먼 친척 조카인데 서울에 취업 자리를 알아보러 왔다며 당분간 집에서 지내며 신부 수업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소희는 20살 남짓해 보였고 눈매가 영리하며 영악해 보였다. 첫눈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소희는 손님다운 조심성이 전혀 없었다. 제 집인 양 집안을 휘젓고 다니고 마음대로 주방을 뒤지고 심지어 거실에 있는 내가 아끼는 의자에 떡하니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내게 보여주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소희에게는 과일을 깎아주며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다정하게 물었다. 은근한 비교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식사 도중 박 여사님은 소희에게 반찬을 얹어주며 나를 쳐다보고 말했다. 소희는 지방에서 자랐어도 살림 솜씨가 야무지고 못하는 게 없단다. 도시에서 공부만 많이 했다는 애들이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게다가 소희는 관상도 복스러워서 아들을 쑥쑥 잘 낳게 생겼어. 소희는 수줍은 척 미소 지으며 성진 씨를 은밀하게 쳐다보았다. 성진 씨 역시 이 여자의 등장에 불쾌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보다 소희와 더 즐겁게 대화하고 웃었다. 가끔 베란다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나는 그들의 사적인 공간에 침범한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다. 소희가 온 뒤로 내 일거리는 더 늘어났다. 소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어질러 놓기만 했다. 내가 성진 씨에게 불만을 토로하면 그는 속 좁게 친척 동생한테 그러지 말라며 오히려 나를 나무랐다. 집도 넓은데 사람 한 명 늘어난 게 어떠냐며 어머니 말동무도 되고 좋지 않냐는 식이었다. 이것이 단순한 친척의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기 위해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었다.
박 여사님과 성진 씨는 소희를 도구 삼아 내 정신을 고문하고 있었다. 내가 스스로 치욕을 느끼고 이 집을 나가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어느 날 오후 거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소희가 지나가며 내가 막 닦아놓은 바닥에 오렌지 주스를 일부러 쏟았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소희는 나를 도전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며느리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손이 참 느리시네요. 제가 고모님, 박 여사님께 말씀드려 연니한테 더 어울리는 자리를 찾아보라고 할까요? 키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한마디 쏘아붙이려 했지만 계단에서 내려오는 박 여사님의 모습이 보이자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지금 반응하면 나는 또 버릇없는 며느리가 될 뿐이었다. 나는 묵묵히 걸레를 들고 주스를 닦아냈다. 마음속으로는 뼈저리게 느꼈다. 그동안의 인내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기고만장하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런 수모 속에서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치욕으로 밤잠을 설치던 긴 밤이면 나의 마음은 고향집의 평화로운 기억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계시고 새소리가 들리던 푸른 정원. 시집 가기 전날 아버지는 나를 작은 방으로 따로 부르셨다. 노쇠한 손으로 내게 건네주신 것은 누렇게 빛바랜 서류 뭉치였다. 그것은 경기도 외곽, 강원도 접경 지역에 있는 6,000평이 넘는 땅의 등기권리증이었다. 아버지가 평생 친구에게 조금씩 사모으신 땅이었다. 아버지는 인자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여자의 일생은 떨어지는 빗물 같아서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법이다. 내가 저 집처럼 금은보화를 줄 순 없지만 이 땅은 내 피땀이 서린 것이니 내 비상금으로 간직하거라. 아버지는 성진 씨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남자의 마음은 변하기 쉬우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내 몫에 돌아갈 길은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너무 앞서 걱정하신다고 생각했다. 성진 씨를 믿었고 그가 평생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다.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 땅을 받았을 뿐 쓸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나는 그 서류를 작은 철제 상자에 넣어 개인용 트렁크 깊숙이 숨겨두었다. 8년 동안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무시할 때도 나는 단 한 번도 그 땅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이제 파국의 문턱에 서고 나서야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외곽의 땅이야말로 지금 나의 유일한 구명보트였다. 나는 숨겨둔 철제 상자를 꺼내 낡은 서류를 어루만졌다. 마치 아버지의 힘이 전해지는 듯 폭풍 속에서도 마음이 단단해졌다. 시어머니와 소희가 미래를 모의하고 성진 씨가 새로운 환상을 쫓아 나를 멀리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나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심장 없는 인간들에게 동정을 바라며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 짓밟히기 전에 스스로를 구해야 했다. 그 땅은 아버지가 사셨을 때보다 값이 수십 배는 뛰어 있었다. 땅을 처분한 자금이면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예전에 포기했던 사업의 꿈도 다시 펼칠 수 있었다. 아버지의 선견지명에 가슴 깊이 감사했다. 정간의 식구들이 나를 빈털터리 식충이로 여길 때 나는 사실 고개를 꼿꼿이 들고 나갈 수 있는 막대한 자산을 쥐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더 지켜봐야 했다. 그들의 배신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 나갈 때 비참한 패배자가 아니라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떠나고 싶었다. 시어머니와 소희의 밀담, 성진 씨의 미묘한 변화를 더 세밀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유산이 빛을 발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날이 나의 진정한 부활의 날이 될 것임을 나는 직감했다. 어느 무더운 밤이었다. 대리석 벽 사이로 열기가 갇힌 듯 숨막히는 밤,
나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깊은 잠에 든 척했다. 하지만 귀는 성진 씨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곤두서 있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 귀가한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다. 그는 씻지도 않은 채 침대 곁에 주저앉아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화장대 위에 놓인 그의 핸드폰이 진동하며 파란 불빛을 뿜어냈다. 취기 때문인지 아니면 8년 동안 순종적이었던 나를 얕본 탓인지 그는 메시지 앱에 비밀번호조차 걸어두지 않았다. 한참 동안 메시지를 보내더니 그는 물소리가 요란한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떨림을 억누르며 몸을 일으켰다. 핸드폰을 집어든 손은 떨렸지만 정신은 명료했다. 화면에는 3명의 단톡방이 떠 있었다. 성진 씨, 박 여사님, 그리고 소희. 성진 씨가 소희에게 보내려다 실수로 이 방에 올린 듯한 메시지는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성진 씨는 법원에 이혼 서류를 내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공동계좌의 잔액을 모두 어머니 계좌로 옮겼다고 적었다. 소희에게는 며칠만 더 참으라고, 애도 못 낳는 그 여자를 내쫓고 나면 너를 정식 안주인으로 맞이하겠다고 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즉시 찬성하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그녀는 내게 의심을 사서 집이나 예금을 나눠 갖자고 덤비지 못하게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이 집의 찻잔 하나, 침대 하나까지 다 내 아들의 피땀이다. 빌부터 사는 여자 따위가 단돈 10원도 가져가게 둘 순 없지라는 말도 덧붙여져 있었다. 그 문장들을 읽고 또 읽었다. 누군가 내 장기를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배신은 단지 남편에게서만 온 것이 아니었다. 8년간 지극정성으로 모신 시어머니와 남편이 짜낸 잔인한 각본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헤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빈손으로 길거리에 내쫓으려 하고 있었다. 일말의 가책도 없이 소희는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다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어녀 사는 여자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다고 애교 섞인 문자를 답장했다. 박 여사는 즉시 소희를 안심시키며 걱정 말라고 다독였다. 이미 친척들에게는 손 귀한 정관회에서 대를 잇지 못한 내 탓으로 돌려놓았으니 일이 터지면 모두가 성진 씨 편에 설 것이라는 계산까지 마친 상태였다. 나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두고 다시 누워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가슴속에서 울분이라는 이름의 불꽃이 소리 없이 타오를 뿐이었다. 지난 세월이 참으로 우스웠다.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 바친 노력이 고작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이 설계한 파멸에 덫이라니. 나는 오히려 술에 취해 빈틈을 보인 성진 씨에게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해준 이 밤에 감사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아버지가 주신 땅 문서가 든 철제 상자는 이제 내 분신과도 같았다. 나는 그들보다 빨라야 했다. 이제 나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반격을 위한 매복이었다. 그들이 짜놓은 연극이 끝날 때 마지막 막은 내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내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기분 나쁠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시어머니를 위한 연자죽을 쓰고 성진 씨의 커피를 내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내 눈빛은 이전의 순종적인 모습이 아닌 소름 끼칠 정도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숙취로 피곤해 보이는 성진 씨가 거실로 내려왔다. 그는 소파에 앉아 건조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박 여사 역시 방에서 나와 아들 곁에 앉았다. 그녀는 나를 이제 곧 버려질 낡은 물건 보듯 가늘게 뜬 눈으로 쳐다봤고 소희는 주방 문틀에 기대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배 위에 손을 얹고 서 있었다.
성진 씨는 군더더기 없이 티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두고 내 쪽으로 밀었다. 이 결혼은 이제 의미가 없으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아내의 도리인데 있기를 8년 동안이나 못했으니 정가내의 후계자를 위해 더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나는 서류를 한 번,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8년의 세월이 고작 이 종이 한 장의 가치밖에 안 되느냐고 물었다. 성진 씨는 대답 대신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달랐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더니 감정에 호소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동안 내 아들이 너를 거둬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니 이제 알아서 물러나 자리를 비워주는 게 마지막 예의라고 했다. 강압적인 수단을 쓰기 전에 조용히 서명하라며 으름장을 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혼 합의서를 훑어보았다. 어젯밤 훔쳐본 메시지 그대로였다. 내가 자발적으로 떠나며 어떠한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 이 집에서 보낸 내 청춘과 노동을 정분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메마른 웃음소리에 성진 씨와 박 여사가 동시에 흠칫 놀라 나를 바라봤다. 성진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뭐가 웃음냐고 물었다. 나는 그를 보며 당당하게 말했다. 서명은 하겠다고. 하지만 내 잘못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당신들 같은 배은망덕한 인간들과 더는 엮이기 싫어서라고 못 박았다. 다만 그동안 빼돌린 공동재산 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를 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여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탁자를 내리치며 벌떡 일어나 내 얼굴에 삿대질했다. 어디서 굴러먹던 시골 애가 감히 재산을 넘보느냐며 발악했다. 성진 씨도 거들었다. 적당히 돈 몇 푼 챙겨줄 때 조용히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더 까불면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역겨움이 치밀었다. 눈앞에 두 사람이 너무나 낯설었다. 이득 앞에서는 그토록 고상하던 인간들이 가장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나는 더 논쟁하지 않고 합의서를 챙겨 일어섰다. 변호사의 연락을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위층으로 향했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욕설과 성진 씨의 살벌한 시선이 등에 꽂혔다. 이혼 소식은 박 여사에 의해 순식간에 퍼졌다. 그날 오후, 거실은 성진 씨의 친척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중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가문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자칭 판사가 되어 나를 단죄하러 왔다. 박 여사는 사람들 한가운데 앉아 가짜 눈물을 찍어내며 애도 못 낳는 며느리가 재산까지 탐낸다며 하소연했다. 평소 내가 선물도 자주 챙겨주며 각별히 모셨던 고모 한 분이 가장 크게 목소리를 높였다.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는 건 조상님께 큰 죄인데 양심이 있으면 보따리 싸서 나갈 일이지 어디서 버티느냐며 나를 몰아세웠다. 사촌들은 집안 가구들을 훑어보며 골동품이나 가구들을 내가 몰래 훔쳐갈까봐 감시하듯 속닥거렸다. 그들은 내가 아플 때 병수발을 들고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 했던 시절은 깨끗이 잊은 듯했다. 그저 현행범을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뿐이었다. 나는 계단 끝에 서서 그 난장판을 지켜봤다. 성진 씨는 구석에 앉아 친척들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를 보호하려는 말 한마디 없었다. 그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소모품이었고 수명이 다하자 함께 폐기하려는 고철 덩어리일 뿐이었다. 한 친척 어른이 다가와 훈계조로 말했다. 여자는 때가 있는 법이니 성진이가 주는 돈 받고 새 인생 찾아라. 고집 피워봤자 우리 문중 전체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고우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성진 씨가 몰래 재산을 빼돌린 걸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멈칫하더니 자기 돈 자기가 관리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며 고개를 돌렸다.
이들은 가문이라는 이름 아래 노골적인 약탈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매일같이 도덕을 논하고 평안을 빌며 절에 다니던 사람들이 8년을 헌신한 여자를 한순간에 난도질하고 있었다. 나는 더는 슬프지 않았다. 오직 깊은 경멸만이 남았다. 저들이 집착하는 저 물건들은 곧 내가 얻을 자유에 비하면 그저 쓰레기에 불과했다. 친척들이 돌아간 저녁,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활기가 넘쳤다. 박 여사는 내게 저녁 만찬을 준비하라고 지키시켰다. 나는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의 연극이 어디까지 가나 보고 싶었다. 성진 씨는 와인셀러에서 비싼 샴페인을 꺼내 식탁에 올렸다. 마지막 요리가 나오자 박 여사는 소희의 손을 잡고 상석, 성진 씨 바로 옆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나를 보며 잔인할 정도로 찬란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오늘이 정간회의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선포했다. 소희가 임신 3개월이며 초음파 결과 아들이라는 소식이었다. 나 때문에 겪었던 실망을 보상받는 조상님의 은덕이라며 기뻐했다.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셋은 잔을 높이 들고 소희의 아이와 가문의 앞날을 위해 건배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넓은 다이닝 룸에 울려 퍼졌다. 내가 바로 옆에서 식탁을 닦고 있음에도 그들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소희는 도발적인 눈빛으로 아직 평평한 배를 문지르며 말했다. 언니, 너무 서운해 마세요. 나중에 애 낳고 살기 힘들면 말해요. 성진 씨한테 부탁해서 좀 도와줄게요. 박 여사도 거들었다. 봤느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8년 동안 못한 걸 해내잖니. 역시 복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법이야. 나는 주방 구석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내 아픔 위에 성을 쌓고 축제를 벌이는 그들이 가련해 보였다. 그들은 배신과 기만 위에 행복을 설계하고 있었다. 저런 집안에서 자랄 아이가 어떤 괴물이 될지 안 봐도 뻔했다. 소희의 임신은 나를 쫓아내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 그들은 내가 무너져 울며 불며 매달릴 줄 알았겠지만 오산이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내 안에 남은 마지막 미련을 깨끗이 지워주는 해독제였다. 이곳을 떠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임을 확신하게 해주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박 여사와 성진 씨가 의아해할 정도로 덤덤하게 거실로 내려왔다. 어제 그 합의서를 들고 미리 준비한 펜으로 망설임 없이 바늘 내 이름을 적어 넣었다. 획 하나하나가 날카롭고 분명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서명을 마치고 서류를 성진 씨 쪽으로 밀어 던졌다. 그는 예상치 못한 나의 순순한 태도에 오히려 당혹스러워 보였다. 협박이나 설득을 위한 장황한 연설을 준비했을 텐데 내 단호함이 그의 길을 꺾어버린 것이다. 박 여사는 서류를 낚아채 서명을 확인하더니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진작 이럴 것이지. 고향 내려갈 노잣돈이라도 챙겨주겠다며 생색을 냈다. 8년 동안 호강시켜준 걸 고마워하라는 뻔뻔한 소리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의 적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인간 같지도 않은 이 집에 머물 이유가 단 1초도 없어서 떠나는 것이라고. 그리고 성진 씨에게도 경고했다. 이혼 서류엔 사인했지만 당신이 뒤에서 저지른 짓들은 법이 심판할 것이라고. 성진 씨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이를 게 없는 여자의 허세라 치부하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소희가 방에서 나오며 내 서명을 확인하고는 환하게 웃었다. 내 방을 아기 방으로 꾸미고 가구를 새로 들일 궁리를 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방으로 올라갔다. 짐은 단출했다. 가방에 담기는 물건마다 기억이 스며 있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을 짓누르던 바윗덩어리가 사라진 듯 가벼웠다.
이 서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8년 동안 재벌가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매몰되었던 나를 찾는 탈출권이었다. 가방을 닫으며 차가운 방을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미련은 없었다. 나는 내 혼인 생활에 사형 선고를 내림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문을 열었다. 가방을 끌고 내려오는데 박 여사가 계단 끝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마치 보물이라도 훔쳐가나 감시하려는 눈초리였다. 그녀는 성진 씨와 소희까지 불러내어 마지막 검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가방을 열어보라는 말에 나는 군말 없이 가방을 열었다. 박 여사는 내 낡은 옷가지와 소지품들을 거칠게 파헤쳤다. 값나가는 게 없자 그녀의 시선은 내 귀에 걸린 작은 금귀걸이에 멈췄다. 친정엄마가 쌀을 팔아 마련해 주신 내 결혼식 날 유일하게 친정에서 가져온 예물이었다. 박 여사는 당장 그 귀걸이를 빼라고 명령했다.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값이니 성진 씨의 수고비로 떼고 가라는 궤변이었다. 내 몸에 걸친 모든 것이 정간의 재산이라는 주장이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이것은 친정엄마의 유품과도 같은 것이라 반박했다. 하지만 성진 씨는 그까짓 귀걸이가 얼마나 한다고 유난이냐,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빨리 나가라며 나를 몰아세웠다. 옆에서 비웃는 소희와 냉혈한 같은 성진 씨를 보며 소름 끼치는 역겨움을 느꼈다. 나는 귀걸이를 뺏어 거실 테이블 위로 던져버렸다. 그렇게 탐나면 가지세요. 당신들이 짓밟은 내 마지막 정이라고 생각하고 던져주는 거니까 가방을 닫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문을 나섰다. 인간성이 가난한 부자들의 탐욕을 뒤로하고 육중한 별장의 대문이 쾅 닫혔다. 8년 청춘의 감옥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늦은 밤, 인적 드문 길을 작은 가방 하나 들고 걸었다. 밤바람이 살결을 스쳤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몰골로 늙으신 부모님께 갈 수는 없었다. 8년간 유령처럼 살다 나온 세상은 낯설었지만 자유로웠다. 빈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텅 빈 손바닥을 내려다봤다. 결혼 반지도 보석도 없었지만 비로소 족쇄가 풀린 기분이었다. 주머니 속에 현금 몇 푼과 가방 깊숙이 숨긴 철제 상자. 그것이 내 유일한 희망이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할 것이다. 오늘 밤의 가로등과 차가운 보도블럭이 내 해방의 증인이 되어주리라. 0에서 시작하더라도 반드시 찬란하게 다시 일어나 나를 비웃던 자들이 후회하게 만들겠노라고 다짐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새벽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공단 근처 좁은 골목 깊숙이 자리 잡은 오래된 고시원방 하나를 구했다. 겨유 서너 평 남짓한 방은 벽지가 다 들떠 있었고 천장에는 비가 샌 듯 얼룩이 가득했으며 삐걱거리는 낡은 침대 하나가 전부였다. 전에 살던 저택에 비하면 창고만도 못한 곳이었지만 내게 이곳은 자유의 영토였다. 고시원 주인은 60이 넘은 여성이었는데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인자했다. 그녀의 이름은 박씨 할머니였다. 단출한 가방 하나를 들고 초췌한 얼굴로 서 있는 나를 보더니 할머니는 별다른 질문 없이 일단 지내보라며 돈은 나중에 주어도 좋다고 하셨다. 그러고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새 시트를 내주셨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는 법이니 중요한 건 털고 일어나 다시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소박한 위로에 나는 강한 전율을 느꼈고 지난 8년 동안 화려한 시댁 식구들에게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온기를 느꼈다. 고시원에서의 첫 며칠, 나는 부족한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직접 바닥을 닦고 시장에서 플라스틱 그릇과 젓가락 몇 쌍을 샀다. 밤이면 낡은 천장 너머로 들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고통이 아닌 무한한 평온함을 느꼈다. 이제 새벽부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잔소리에 가슴 졸일 필요도, 식사 시간마다 소희의 거만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경제신문과 부동산 정보를 뒤지며 아버지가 주신 강원도 외곽 땅의 시장 가치를 면밀히 조사했다. 서두를 순 없었다. 이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확실한 계획이 필요했다. 막막함이 밀려올 때마다 박씨 할머니의 미소와 그녀가 나누어준 소박한 반찬들은 세상에 여전히 선한 이들이 존재하며 물질이 행복의 유일한 척도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깊이 성찰했다. 결혼 전 나는 경영학을 전공하며 촉망받던 학생이었고 대담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졌던 인재였다. 8년의 시집살이가 내 의지를 갉아먹었지만 이제 그 불꽃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비가 새는 이 작은 방은 나를 재련하는 곳이자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발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강인하고 열망 넘치는 본연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거처를 옮긴 지 일주일 후 나는 대학 시절 은사인 민 교수님께 연락했다. 교수님은 과거의 나의 비즈니스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봐 주셨고 내가 성진 씨의 뒷바라지를 위해 꿈을 접었을 때 누구보다 아쉬워하셨던 분이다. 길가 작은 카페에서 나를 마주한 교수님은 나의 변화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셨다. 거칠어진 손과 풍파를 견뎌낸 눈빛을 보며 교수님은 한숨을 내쉬더니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며 나를 다독이셨다. 민 교수님은 지난 8년을 허비했다며 나를 탓하지 않으셨다. 인생의 늦은 때란 없으며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교수님께 전통 공예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프리미엄 리빙 브랜드에 대한 사업 구상을 털어놓았다. 한국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글로벌 시장에 내놓겠다는 내 계획에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근 친환경과 핸드메이드 가치를 중시하는 시장 트렌드와 딱 맞아떨어진다며 극찬하셨다. 교수님은 업계의 지인들을 소개해 주셨고 전문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법을 지도해 주셨다. 특히 내가 거액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재무정보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하셨다. 교수님의 도움은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은 내게 등대와도 같았다. 잊었던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나며 힘이 솟구쳤다. 우리는 오후 내내 머리를 맞댔다. 교수님은 작은 팝업 스토어부터 시작해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스토리와 품질에 집중하라고 조언하셨다. 시장에 예쁜 물건은 넘쳐나지만 혼이 담긴 물건은 드물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나는 교수님의 가르침을 꼼꼼히 기록했다. 다시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구상하는 감각이 나를 다시 숨쉬게 했다. 헤어질 무렵 민 교수님은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본래 빛나는 보석이란다. 지난 8년은 그저 지늘게 잠시 덮여 있었을 뿐이야. 그 말씀에 나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교수님의 지지와 나의 결단력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내 스타트업의 이름을 역풍이라 지었다. 편견에 맞서고 억압을 뚫고 지나가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내 인생의 상징이었다. 나는 조용히 외곽의 땅을 매각했다. 운 좋게도 그 지역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도로 확장 사업이 발표되면서 땅값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았다. 확보된 자금은 강남 중심가의 작은 쇼룸을 얻고 전국의 장인들로부터 최고급 원단을 확보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전국의 공예 단지를 누볐다. 이천의 도자기부터 한산의 모시까지 제품 하나하나를 직접 고르고 장인들과 디자인을 논의했다.
역풍의 제품이 단순한 소품이 아닌 한국의 혼이 담긴 예술품이 되길 원했다. 뙤약볕이 내리쬐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나는 가방을 메고 골목을 누볐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기사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며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창업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불량품이 들어오기도 하고 거래처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지만 굴하지 않았다. 8년의 시집살이로 단련된 인내심으로 모든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나는 온라인 채널을 구축하고 제품 하나하나에 깃든 장인의 서사를 감동적으로 풀어냈다. 놀랍게도 그 진정성은 대중들의 뜨거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주문량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직원을 채용하고 고시원을 떠나 업무가 용이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나는 정기적으로 박씨 할머니를 찾아갔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밀어준 그 따뜻한 손길에 감사하며 작은 선물들을 건넸다. 할머니는 성공한 내 모습을 보며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다. 사업에 몰두하는 동안 전 남편 가족과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내 안중에는 없었다. 나는 오직 역풍과 내 가치를 증명하는 데만 집중했다. 나를 무시했던 자들에 대한 가장 달콤한 복수는 바로 나의 성공임을 알고 있었다. 역풍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진흙을 털고 일어난 한 여자의 부활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역풍의 사업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했다. 정교한 수공예품들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에서도 대규모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오후, 매장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예전 정관의 근처에 살던 이웃인 영희 씨가 찾아왔다. 그녀는 내가 시어머니에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던 증인이기도 했다. 영희 씨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빈손으로 쫓겨난 내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했다. 안부를 나눈 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정관회의 근황을 전해주었다. 내가 떠난 뒤 그들이 꿈꾸던 천국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박 여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소희는 안주인 자리를 꿰차자마자 본색을 드러냈다. 사치와 게으름이 극에 달해 집안일엔 손도 대지 않았고 성진 씨에게 명품 가방과 옷을 사달라며 끊임없이 조르기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성진 씨의 투자 사업들은 줄줄이 실패했고 새 아내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자금난까지 겹쳐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다. 영희 씨의 말에 따르면 박 여사는 이제 그 넓은 집을 직접 청소하고 음식을 차린다고 했다. 소희가 위한 아들을 임신 중이라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고부간의 싸움은 일상이 되었고 아나무인이던 박 여사도 손주라는 볼모를 쥐고 있는 소희에겐 쩔쩔맨다고 했다. 성진 씨는 빚 독촉과 집안 싸움을 피해 밖으로만 돌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예전처럼 통쾌하기보다는 욕망과 이기심에 갇힌 인간들에 대한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다. 나를 짐으로 여겼던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뿌린 씨앗에 쓴 열매를 거두고 있는 셈이었다. 나는 정보를 전해준 영희 씨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녀를 배웅했다. 다시 업무로 돌아오며 나는 다짐했다. 각자의 운명은 스스로의 손안에 있으며 나의 운명은 이제 그 화려했던 감옥과 아무런 상관이 없노라고. 어느 늦은 밤, 퇴근 준비를 하는데 책상 위에 핸드폰이 진동했다. 이미 오래전 삭제했던 낯익은 번호가 화면에 떴다. 심장이 잠시 조여왔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성진 씨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기로 했다. 수학이 넘어 성진 씨의 목소리는 8년 전의 오만함 대신 비굴함과 피로함이 가득했다. 그는 안부조차 묻지 않고 본론부터 꺼냈다. 역풍이 대박났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내게 자금 여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자신의 회사가 투자 실패로 파산 직전이라며 급전을 빌려달라는 구걸이었다. 성진 씨는 염치 없게도 예정을 들먹였다. 8년을 부부로 살았으니 모른 척하지 말아달라고 회사가 회생하면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했다. 그의 뻔뻔함에 실소가 터져나왔다. 나를 내쫓을 때, 어머니와 새 여자와 함께 내 고통 위에서 축배를 들 때 그는 예정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을까? 나는 소희와 뱃속의 아들은 무얼 하느냐고, 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성진 씨는 한참 침묵하더니 소희가 집에 남은 귀금속들을 챙겨 친정으로 도망치듯 가버렸다고 털어놓았다. 박 여사는 충격으로 쓰러져 울기만 한다고 했다. 나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돈은 당신 가족들이 나를 낭떠러지로 밀어냈을 때 피눈물을 흘리며 일궈낸 소중한 자산이라고. 친정엄마의 유품인 귀걸이조차 뺏어갔던 당신들에게 베풀 자비는 단 1원도 없다고 못 박았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으니 이제 당신 역시 나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즉시 번호를 차단했다.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기분이었다. 성진 씨의 전화가 오고 며칠 뒤 사업 파트너인 남 변호사로부터 뜻밖의 서류 뭉치를 받았다. 해외 진출을 위한 재무 실사 과정에서 성진 씨가 이혼 전 공동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남 변호사는 성진 씨가 이혼 요구 2년 전부터 이미 공동예금과 부동산 명의를 박 여사에게 이전해왔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더욱이 당시 강제로 서명하게 했던 합의서에는 재산 분할에 관한 법적 결격 사유가 가득했다. 내가 서명하지 않은 문서에 내 인감을 도용한 흔적까지 명확히 드러났다. 변호사는 이 증거들로 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히 승소하여 막대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아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가 내에 고상한 척하던 가면 뒤에는 치밀하고 추악한 사기 극본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서류들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배신감은 생각보다 더 깊었다. 내가 시어머니를 수발들던 그 시간에도 그들은 나를 버릴 계산을 하고 있었다. 나는 승소 가능성을 물었고 변호사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나는 당장 돈을 위해 소송을 걸지 않았다. 이제 내게 돈은 목표가 아니었다. 나는 이 진실을 그들의 가식적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일격으로 쓰고 싶었다. 기만 위에 세운 행복은 결코 유지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모든 서류를 준비시키고 8년 청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청구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로 했다. 역풍의 메인 쇼룸 오픈 기념일이 다가왔다.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의 랜드마크에 내 브랜드가 입성하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정계와 재계 인사들, 해외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했다. 나는 하늘빛 실크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정갈하게 묶은 채 당당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행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초라한 행색의 박 여사가 보안 요원들을 뚫고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그 뒤에는 초췌한 성진 씨가 서 있었다. 무대 위에 나를 발견한 그들은 배은망덕한 며느리라며 고함을 쳤다. 잘 사니까 옛 식구는 나 몰라라 하느냐는 억지였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동네 아줌마처럼 통곡하며 내가 자기 집안의 복을 다 뺏어갔다고 악담을 퍼부었다. 성진 씨는 비굴한 눈빛으로 구걸하면서도 빛나는 내 모습 앞에 수치심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무대에서 내려와 보안 요원들을 제지하고 그들 앞에 섰다. 그리고 남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나는 하객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당당한 목소리로
지난 8년의 진실을 폭로했다. 그들이 어떻게 재산을 빼돌렸는지, 나를 어떻게 빈손으로 내쫓았는지, 그리고 인감 도용의 증거까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었다. 비난의 화살은 순식간에 박 여사와 성진 씨에게로 향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곳은 진정한 가치를 존중하는 곳입니다. 거짓과 탐욕이 발붙일 곳이 아니죠. 나는 보안 요원들에게 그들을 밖으로 정중히 퇴장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쫓겨나듯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허울뿐인 명예에 집착하던 자들의 가장 비참한 결말이었다.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나는 비로소 가슴속의 무거운 돌덩이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날은 복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어두웠던 장을 공식적으로 닫고 찬란한 새 장을 여는 의식이었다. 격동의 오픈 행사가 지나고 나는 나를 위한 짧은 휴식을 가졌다. 탁 트인 전망의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찬란한 여명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며 새로운 하루를 알리고 있었다. 8년의 세월. 인내하던 며느리에서 역풍의 대표가 되기까지 나는 참으로 많이 성장했다. 고통과 배신, 낡은 고시원에서의 추위는 모두 오늘의 나를 만든 귀한 벽돌이 되었다. 이제 박 여사나 성진 씨에 대한 증오도 남아있지 않다. 진정한 용서는 그들을 위함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일어선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었다. 나는 고향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의 인자한 목소리를 들으니 코끝이 찡해졌다. 조만간 고향에 내려가 두 분을 모시고 서울에서 함께 지낼 계획을 전했다. 아버지는 그저 내가 행복하면 되었다며 허허 웃으셨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부모님께 보답하며 살겠노라 다짐했다. 역풍은 이제 궤도에 올랐고 내 곁에는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있다. 여자의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에 있지 않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고 헌신할 사업이 있으며 평온한 영혼으로 매 순간을 만끽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햇살이 거실 가득 차올랐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32, 가장 아름답고 강인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내 인생의 진정한 자산인 자존감과 자유를 품에 안은 채 나의 태양은 이제 막 뜨겁게 솟아오르고 있었다.